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4, 이름은 윤선영입니다. 저를 아는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너는 참 복받은 사람이야. 남편 있고 아이도 잘 크고 친정도 든든하고. 그럴 때면 저는 그냥 웃습니다. 그 말이 다 틀렸다는 뜻이 아니라 그 말이 전부는 아니라는 걸 말해봤자 아무도 끝까지 들어주지 않거든요. 저는 지금 이혼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한두 번의 말다툼 때문도 단순한 성격 차이 때문도 아니에요. 그보다는 아주 오래전부터 조금씩 금이 갔던 마음이 이제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조용히 무너졌다는 걸 저 자신이 가장 먼저 알아버렸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아직 친정에는 말하지 못했어요. 엄마는 고혈압 약을 드시고 있고 아빠는 퇴직 후에도 늘 자식 걱정뿐인데 그분들 앞에서 이혼할까 해요라는 말은 차마 꺼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누군가에게라도 털어놓고 싶어졌어요. 아니, 털어놓는 척이라도 해보고 싶었어요. 이 이야기는 한 여자가 이혼을 결심하기까지의 내면 기록입니다. 끝나지 않은 결혼 안에서 끝내 나를 이해하려 했던 노력의 흔적들이기도 합니다.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이야기는 그날 밤 남편이 집에 늦게 들어왔던 장면에서 시작됩니다. 그날 밤 남편은 평소보다 2시간쯤 늦게 들어왔다. 시계는 밤 11시를 넘기고 있었고 거실 조명은 오랫동안 나를 비추고 있었다. 나는 식탁에 앉아 있었다. 차려두었던 밥상은 이미 식은 지 오래였고 국물 위에는 얇은 기름막이 떠올랐다. 남편이 집에 들어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말은 배 안 고파였다. 그 말이 나를 향한 것인지 자신을 향한 것인지 나는 알 수 없었다. 전화라도 하지 그랬어. 내가 꺼낸 말은 감정이 묻히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깎아낸 문장이었다. 그는 대답 대신 코트를 벗으며 말했다. 별일 없었지? 그 말 속에는 나는 괜찮았는데 너는 왜 예민해? 라는 뉘앙스가 묻어 있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가 욕실 문을 열고 들어갈 때까지 나는 젓가락을 들고 멍하니 식탁 위를 바라보았다. 그날 저녁 나는 혼자 밥을 2번이나 데웠고 결국 혼자 먹었다. 결혼 15년 차. 우리는 큰 싸움 없이 살아왔고 남들이 보기엔 무난한 부부였다. 아이도 잘 자라고 있었고 가정에도 큰 문제는 없어 보였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우리는 대화를 하지 않았다. 필요한 정보는 전달했고 할 말은 정리해 요약했고 감정은 의식적으로 생략했다. 수아는 잘 자? 그가 물었다. 응, 오늘은 일찍 자더라. 그게 우리가 나눈 대화의 전부였다. 그날 밤 나는 혼자 안방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남편은 거실 소파에서 뉴스를 보다 잠든 듯 했고 TV 소리는 점점 잦아들었다. 천장을 가만히 바라보면 마음이 편안해질 줄 알았지만 오히려 더 막막해졌다. 사람은 언제부터 마음이 식는 걸까? 아니, 식었다기보다 말라가는 건 아닐까? 뜨거웠던 물이 점점 미지근해지고 결국 식어버리는 게 아니라 마치 증발하듯 서서히 증거 없이 사라지는 것. 예전에는 다정했다. 서툴긴 해도 내 기분을 신경 썼고 웃게 하려고 애썼다. 하지만 요즘은 내가 웃는 이유도 울지 않는 이유도 모를 것이다. 그도 아마 나와 비슷한 마음일까? 아니면 이런 마음조차 들지 않을 만큼 우리 사이는 멀어진 걸까?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일찍 일어나 출근 준비를 했다. 나는 습관처럼 밥을 차리고 김치를 꺼내고 커피를 내렸다. 그는 식탁에 앉으며 말했다. 오늘 저녁은 회식 있어. 그 말에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대답하지 않아도 되는 사이라는 건 참 편하고도 불편한 일이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는 묻지 않았고 나도 굳이 말하지 않았다. 말하지 않아도 다 아는 사이라는 건 거짓말이다. 사실은 말하지 않으면 정말 아무도 모른다. 그날 오후 친정엄마에게 전화가 왔다. 수환이 감기 걸렸다며? 괜찮아졌니? 나는 웃으며 말했다. 응, 금방 나았어. 요즘 밥도 잘 먹어. 엄마의 목소리는 늙었다. 부드럽고 따뜻하고 나를 어릴 적처럼 다독인다. 그래서 더 말할 수 없었다.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는 말은 엄마 목소리를 듣는 순간 더욱 멀어졌다. 그 사람은 여전히 내 남편이었고 나는 여전히 아내였다.
하지만 그날 저녁 아이가 잠든 뒤 나는 혼잣말처럼 속삭였다. 나 이 결혼 정말 괜찮은 걸까? 결혼식 날 아침 나는 울지 않았다. 그날의 나는 이상할 만큼 담담했다. 하객들로 가득 찬 예식장, 사진사들의 플래시, 축가와 주례. 모든 게 내 결혼식이었지만 마치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신부 대기실에서 머리를 손질받으며 거울을 보고 있었을 때 문득 엄마가 들어왔다. 살짝 부은 눈가와 단정한 차림, 엄마는 조용히 내 손을 잡았다. 예쁘다. 엄마가 그렇게 말했을 때 나는 겨우 숨을 삼켰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나도 엄마도 울지 않았다. 그 울음은 마음 깊숙한 곳에서만 움직이고 있었으니까. 내 결혼은 엄마의 기도였고 아빠의 바람이었으며 내가 만들어낸 타협이었다. 33. 결혼 정년기라는 말에 지쳐있던 나는 이 남자면 괜찮겠지 싶었다. 남편은 나쁜 사람이 아니었다. 다정하고 말이 통했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된 사람이었다. 그 이상을 바라는 게 욕심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사랑이 아니라 납득이 결혼의 이유였는지도 모른다. 친구들이 말했다. 결혼은 현실이야. 설레는 건 1년이면 끝나. 엄마도 말했다. 나중엔 사람이 편한 게 최고다. 같이 늙을 수 있는 사람 그게 복이지. 나는 그 말을 믿었다. 편안한 사람이면 충분하다고, 뜨거운 감정보다 조용한 안정이 더 오래 가는 법이라고 그렇게 자신을 설득하며 결혼식을 올렸다. 신혼 초 남편은 참 잘했다. 퇴근 후엔 설거지도 하고 같이 장도 보고 주말엔 영화도 보고 손잡고 동네 산책도 했다. 그런 시간이 쌓일수록 나는 나의 선택이 옳았다고 믿고 싶었다. 하지만 결혼 3년 차쯤부터 그가 바빠졌고 나는 혼자 남겨지는 일이 잦아졌다. 혼자 밥 먹고 혼자 자고 혼자 울고. 그러다 보면 결혼 전보다 더 외로운 시간이 찾아왔다. 가끔 엄마가 물었다. 남편이 잘해줘? 나는 웃으며 말했다. 응, 바빠도 늘 신경 써줘.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그 거짓말을 들으며 엄마가 안심하는 걸 보면 괜히 또 마음이 복잡해졌다. 내가 위로받고 싶은 순간 엄마는 나를 의지하려고 했으니까. 결혼이란 게 뭘까? 누군가와 함께 산다는 건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어도 가능한 걸까? 나는 어느 순간부터 남편이라는 단어보다 동거인이라는 단어가 더 익숙해졌다. 하루에 말 5마디, 대부분은 수와 관련 이야기. 밥은 먹었어? 학원 데려다 줄 수 있어? 회의 있어서 늦어. 그게 부부의 언어가 맞는 걸까? 어느 날 거울을 보며 생각했다. 나는 지금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그저 결혼을 유지하고 있는 걸까? 그날 밤 남편이 샤워를 마치고 나왔다. 나는 소파에 앉아 수아의 시험지를 정리하고 있었다. 그는 내 옆을 지나치며 말했다. 수고했어. 그 한마디가 고맙기도 하고 어딘가 멀게 느껴지기도 했다. 고작 이 정도의 말에도 위로를 받는 내가 어쩐지 서글펐다. 그가 안방으로 들어가고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나는 문득 결혼식 날 엄마의 얼굴이 떠올랐다. 엄마는 울지 않았다. 그 표정은 축복이었을까? 아니면 마지막 걱정이었을까? 사람들은 종종 내게 말했다. 그래도 남편은 애한테 잘하잖아. 그런 남자 많지 않아. 나도 그 말엔 동의했다. 남편은 수아를 잘 안아줬고 놀이터에 데려가면 그네도 밀어주고 숙제도 함께 봐줬다. 학교 행사도 웬만하면 빠지지 않았고 생일엔 작은 케이크라도 꼭 챙겼다. 수아가 아빠 최고야 하며 웃을 때면 나도 함께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어디까지나 엄마로서의 웃음이었다. 아내로서의 웃음은 어느새 얼굴에서 사라진 지 오래였다. 나는 어느 순간부터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시간이 길어졌다. 그가 수아와 이야기 나눌 때 나와는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것 같았다. 표정도 목소리도 심지어 웃음소리마저 나와 있을 땐 들리지 않던 것들이었다. 그건 질투가 아니었다. 그저 나와는 공유하지 않는 정서가 딸과는 가능하다는 사실이 묘하게 고립감을 느끼게 했다. 어느 저녁 나는 설거지를 하며 조용히 말했다. 요즘 수아랑 잘 지내더라. 그는 TV를 보던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다.
애가 커가니까 더 말이 잘 통해. 그 말에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다. 나는 말이 안 통하니? 그 한마디가 목구멍에서 차올랐지만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결혼하고 15년이 지났지만 남편은 여전히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른다. 내가 아침엔 커피를 마시고 밤엔 물을 자주 마신다는 것도, 불면증이 생긴 걸 알면서도 새벽까지 불을 끄지 못하는 나를 본 적도 없었다. 내가 말하지 않았으니 그도 몰랐을 거라고 나 자신을 이해시키려 애썼다. 하지만 사랑은 말하지 않아도 궁금해지는 감정 아닌가. 나는 그에게 질문을 멈췄다. 나 요즘 어때 보여? 오늘 힘들었어. 나 예전이랑 좀 달라졌지? 그런 질문은 이제 하지 않는다. 그가 대답해 줄 리 없다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이다. 수아가 중학교에 들어가던 해, 남편은 팀장으로 승진했고 나는 일자리를 그만뒀다. 작은 문화센터에서 글쓰기 강의를 하던 나였지만 수아의 등하교와 집안일을 이유로 내려놓았다. 남편은 말렸다. 그래도 내가 좋아하던 일이잖아. 하지만 그 말엔 의지가 없었다. 도와주겠다는 말도 방식도 제한도 없었다. 그저 말리는 척이었다. 나는 그걸 알아챘고 그도 내가 알아챈 걸 모른 척했다. 나는 점점 그의 집에서 살아가는 하우스메이트 같은 사람이 되어갔다. 법적으로는 아내고 실질적으로는 엄마고 정서적으로는 고립된 존재였다. 어느 날 수아가 나에게 물었다. 엄마, 아빠랑은 왜 안 웃어? 그 질문 앞에서 나는 할 말을 잃었다. 수아는 눈치가 빠른 아이다. 가족 사진 속에선 웃고 있지만 일상 속에서 나는 웃지 않는다는 걸 그 아이는 알고 있었다. 그날 밤 남편이 수아 방에 들어가 책을 읽어주고 있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따뜻한 조명이 안에서 새어나왔다. 나는 그 빛을 바라보며 부엌에 앉아 있었다. 두 손을 깍지 낀 채 가만히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그 안에서 식어가는 내 마음을 들여다봤다. 나는 사랑받고 있는 걸까? 아니면 그저 기능하고 있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드는 밤이면 나는 아무도 없는 거실을 괜히 몇 번이고 왔다 갔다 한다. 소리도 없이 발자국도 남기지 않고. 이 집에서 나는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었다. 엄마 집은 늘 따뜻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면 고소한 된장 냄새가 퍼졌고 거실엔 햇살이 예쁘게 들어와 있었다. 화분엔 물이 잘 든 초록잎들이 자라고 있었고 냉장고에는 항상 내 아이가 좋아하는 반찬이 준비되어 있었다. 그런 집 앞에 서는 날이면 나는 늘 표정을 고쳐 잡았다. 지친 얼굴을 감추고 무거운 마음을 말갛게 씻어내고 밝은 목소리로 인터폰을 눌렀다. 엄마, 나왔어. 엄마는 반갑게 문을 열고 나왔다. 내 얼굴을 보며 이렇게 말하곤 했다. 그래도 네 얼굴 보니까 내가 살 것 같다. 그 말에 나는 늘 죄책감을 느꼈다. 엄마에게 나는 늘 괜찮은 딸이어야 했으니까.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어도 겉으로는 멀쩡해야 했던 시절이 너무 길었으니까. 엄마는 자주 말했다. 너는 결혼 잘했어. 남편도 착하고 애도 잘 크고. 나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을 부정하는 순간 엄마가 얼마나 무너질지 알기 때문이었다. 엄마는 내가 결혼한 날 신부 대기실에서 내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했다. 너만은 나처럼 살지 말아라. 나는 그 말의 의미를 결혼하고 10년이 지나서야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다. 엄마는 아빠와 늘 조용한 전쟁을 했다. 크게 다투는 일은 없었지만 식탁 위엔 냉기가 돌았고 방 안에는 말없는 외면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그 모습이 싫었기에 나는 그런 결혼은 절대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는데 돌고 돌아 나는 지금 엄마의 삶과 너무도 닮아 있었다. 그날 엄마가 된장찌개를 끓여주며 물었다. 너희 부부는 요즘 어때? 나는 밥을 한 숟갈 떠 입에 넣은 채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 그냥 바쁘게 지내지. 엄마는 그 말만으로도 안심하는 듯 보였다. 내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거나 불쑥 더 묻는 일도 없었다. 그게 오히려 더 아프게 느껴졌다. 우리는 서로 조심하는 사이가 되어 있었다. 괜찮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하는 딸과 다 아는 척하지 않으려 애쓰는 엄마. 나는 안방 서랍 속에 넣어둔 이혼 서류 초안을 떠올렸다. 서명도 하지 않은 그 종이를 꺼내 들었다가
다시 넣고 또 꺼냈다가 접고 결국 찢지 못한 채 그대로 넣어둔 채 살아가고 있었다. 그 서류는 마치 내 안의 상처 같았다. 없애버릴 수는 없지만 누구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은 그런 상처. 나는 매일같이 마음속으로 되묻는다. 이혼이 과연 나를 구원해줄까? 아니면 또 다른 고독으로 밀어넣을까? 친정집을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하철 창문에 비친 내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 속에 나는 너무 조용해 보였다. 감정도 없고 말도 없고 그저 익숙하게 괜찮은 척을 하고 있는 여자. 그 순간 핸드폰 알림이 떴다. 남편. 저녁은 수아 데리고 나가서 먹고 들어갈게. 집 비워둘게. 그 말이 내가 혼자 있고 싶을 것 같아서라는 의미인지 너랑은 같이 있고 싶지 않아서라는 의미인지 나는 알 수 없었다. 다만 그 짧은 문장이 이상할 만큼 나를 울컥하게 만들었다. 혼자 있는 것이 익숙해질수록 함께 있는 게 두려워지는 것 같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언젠가 사랑이 식었다는 증거처럼 조용히 내 삶의 구석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혼이라는 말은 처음부터 내 마음에 있었던 게 아니었다. 그 단어는 아주 조용하게 내 삶의 갈라진 틈 사이로 스며들었다. 처음엔 불편함이었다. 같은 공간에 있어도 대화가 없고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밤에 잠들기까지 우리 사이엔 건조한 공지사항 같은 말들만 오갔다. 밥 먹었어? 수아 숙제 봤어? 오늘 회식 있어. 그게 불편했다. 그러면서도 나는 그 불편함을 결혼의 숙명이라고 생각했다. 그냥 다들 이렇게 사는 거겠지. 누구나 결혼하면 이 정도는 감내하는 거겠지. 내가 예민한 걸 수도 있지. 그렇게 나를 눌렀다. 하지만 불편함은 곧 지침이 되었다. 어느 날은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와도 내가 일어나 맞이하지 않았다. 왔어? 라는 말조차 하지 않았다. 그가 무심한 표정으로 현관에서 신발을 벗고 그냥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는 걸 보면서도 나는 아무런 감정을 느끼지 않았다. 그때 깨달았다. 이건 무관심이 아니라 감정이 다 닳아버린 상태라는 걸. 어느 저녁 혼자 밥을 먹다가 문득 나 이혼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건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니고 극적인 사건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떠오른 생각이었다. 그 순간 숟가락을 내려놓고 멍하니 앉아 있었다. 마치 내가 나 자신을 낯선 시선으로 바라보듯. 이혼이라는 단어가 나와 상관없는 단어가 아니라는 사실이 머릿속에서 조용히 울렸다. 하지만 동시에 이혼하면 엄마는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곧바로 따라왔다. 엄마는 평생 가정을 지키기 위해 살아온 사람이었다. 아빠의 말 없는 고집도 견뎌냈고 친정일에 치여도 단 한 번 힘들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그런 엄마 앞에서 나는 이혼을 입에 담을 수 없었다. 부러워하고 기대하고 의지해온 엄마에게 내가 실패한 사람처럼 보이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아무 일 없는 척을 한다.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무도 모른다. 남편과 나는 최근 들어 잠도 따로 잔다. 수아는 이제 중학생이 되었고 둘 사이에서 자던 아이가 사라진 침대는 불편할 정도로 넓다. 나는 침대 끝에 붙어 자고 남편은 반대편 끝에 등을 돌린다. 중간에는 허공과 침묵만이 남는다. 이혼은 말로 꺼내는 게 아니라 그런 일상 속에서 스며든다. 사랑이 식어서 떠나는 게 아니라 사랑이 없는 줄도 모르고 너무 오래 살아버려서 생기는 감정. 나는 어느 날 수아가 학교 간 뒤 혼자 거실에 앉아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이혼하면 더 외로울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날의 침묵은 지금까지의 결혼만큼이나 무거웠다. 그날은 평범한 수요일이었다. 딸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설거지를 끝낸 뒤 커피를 내렸다. 부엌 창으로 햇살이 들어왔고 내 마음은 생각보다 조용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화면엔 혜진이라는 이름이 떴다. 대학 시절 친구, 결혼 후에도 간간히 연락을 주고받았지만 자주 보진 못했던 친구였다. 나는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선영아, 잘 지내지? 밝고 힘있는 목소리였다. 나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응, 뭐 버티고 있어.
그 말이 나오고 나서 나는 스스로 놀랐다. 버티고 있다고? 나는 왜 그런 말을 했을까? 혜진은 이혼했다. 1년 전 조용히 정리했다고 했다. 소문도 잡음도 없이 아이 둘을 데리고 나와. 지금은 작은 원룸에서 살고 있다고 했다. 조금 좁아도 좋아. 혼자 밥 먹어도 적어도 눈치 안 봐도 되잖아. 그 말이 가슴을 쳤다. 나는 매일 식탁에 앉아 눈치를 보며 밥을 먹고 말 한마디에 감정의 리듬이 흔들리는 그런 날들을 버텨내고 있었는데 힘들지 않았어? 내가 조심스럽게 묻자 혜진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다. 힘들었지. 근데 견딜 수 있었어. 왜냐면 내 마음을 내가 책임질 수 있으니까. 그 말이 이상하게도 오래 남았다. 내 마음을 내가 책임진다. 그건 단순한 독립을 넘어 자기 삶에 대한 인정 같았다. 누군가의 눈치에 따라 웃고 울고 멈추는 삶이 아니라 내 감정을 내가 들여다보고 정직하게 마주하는 살. 나는 커피잔을 들고 창밖을 오래 바라보았다. 햇살이 예뻤지만 그 속에 선 나는 너무 낡은 옷을 입은 사람 같았다. 그날 저녁 남편은 회식이 있다고 했다. 늦게 들어올 거야.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는 내 표정을 보지 않고 현관문을 닫았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이상하게도 내 안의 문을 여는 소리처럼 느껴졌다. 나는 조용히 책상 서랍을 열고 그 안에 넣어두었던 서류를 꺼냈다.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펜을 들어 이름을 적는 칸을 살짝 눌러봤다. 글씨는 쓰지 않았지만 그 손끝의 감촉이 내가 생각보다 멀리 왔다는 걸 알려주었다. 이혼은 삶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나를 구해내는 방법일 수도 있다. 그걸 혜진은 용기라고 불렀고 나는 지금 그 용기의 문 앞에 서 있었다. 수아는 요즘 부쩍 말이 없었다. 늘 그러던 아이는 아니었다. 어릴 땐 사소한 일도 다 말하던 아이였고 학교에서 있었던 일, 친구 이야기, 심지어 점심 메뉴까지 줄줄이 웃던 아이였다. 그런 수아가 어느 날부터인가 질문을 피하기 시작했다. 학교 어땠어? 그냥. 친구들이랑은 잘 지내? 응. 짧고 단답뿐인 대화가 반복되다 보니 이젠 나도 물어보는 걸 점점 줄이게 되었다. 마치 우리 모녀 사이에도 남편과 나 사이처럼 말 없는 벽이 생긴 듯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내가 반찬을 데우고 있을 때 수아가 식탁에 조용히 앉더니 말없이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느꼈다. 아이는 뭔가 말을 하려는 듯 입술을 꾹 다물고 눈동자만 나를 향하고 있었다. 왜? 내가 웃으며 묻자 수아가 물었다. 엄마 아빠랑 왜 그래? 그 한마디에 손에 쥐고 있던 국자에서 기름방울이 후두둑 떨어졌다. 뭐가? 나는 무심한 척 되물었다. 수아는 고개를 숙이다가 다시 나를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요즘은 엄마도 안 웃고 아빠도 집에 있으면 조용하고 둘이 같이 있는 거 이상해. 그 말이 정수리를 내리치는 듯 아팠다. 엄마 혹시 싸운 거야? 아니야. 그럼 왜 말도 안 하고 같이 밥도 안 먹어?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아이 앞에서 변명조차 힘들었다. 수아가 말했다. 나 눈치 봐. 집에 있으면 말 실수할까봐 겁나. 엄마 기분 나빠질까봐 조심하고 아빠 표정 살피느라 피곤해. 나는 그제야 알았다. 우리 부부의 침묵은 아이에게도 무언의 압력으로 다가가고 있었다는 걸. 그 순간 이혼을 고민한다는 나의 선택이 결코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님을 실감했다. 가정을 지킨다는 말은 단지 함께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었다. 서로를 마주보지 않은 채 지켜야 한다는 말만 반복하는 것이 오히려 아이를 더 무너지게 할 수 있다는 걸 나는 그날 처음으로 깨달았다. 수아는 말했다. 엄마, 나는 그냥 둘 중 누구 편 들고 싶지 않아. 그냥 엄마가 웃었으면 좋겠어. 그 말에 나는 도저히 눈을 마주칠 수 없었다. 애써 웃으며 대답했다. 엄마는 괜찮아. 하지만 수아는 조용히 말했다. 안 괜찮은 거 나 알아. 그 순간 나보다 더 어른 같은 아이의 눈빛을 보며
나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내가 지키고 싶었던 가족이라는 울타리는 실은 아이에게 가장 큰 벽이었는지도 몰랐다. 그걸 무너뜨릴 용기가 이제는 정말 필요하다는 걸 느꼈다. 그날 밤 수아는 조용히 잠이 들었고 나는 아이의 머리맡에 앉아 한참을 내려다보았다. 딸의 숨결이 잔잔하게 들리는 방 안에서 나는 처음으로 진짜 이혼이라는 두 글자를 현실처럼 받아들였다. 그건 파괴가 아니라 새로 짓는 선택일지도 모른다고 처음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그날 밤 잠들지 못한 채 베개 위를 더듬다가 나는 문득 이런 생각을 했다. 혹시 나만 힘들었던 건 아닐까? 남편도 내가 아닌 우리도 언젠가부터는 피로하고 어색했던 걸까? 그도 나처럼 말을 삼키고 감정을 눌러가며 매일을 견디고 있었던 걸까? 이혼을 고민하면서도 나는 한 번도 그 사람도 지쳤을 수 있다는 가능성에 진심으로 다가가지 못했다. 결혼 초반 남편은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던 사람이었다. 하루 종일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나는 저녁마다 조잘조잘 떠들었고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오늘 강의실에서 말이야, 학생 하나가 내 얘기에 울었어. 진짜? 너는 사람 마음 움직이는 재주가 있어. 그 말에 나는 살아있다고 느꼈고 내 이야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게 삶의 힘이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턴가 내 이야기는 줄었고 그의 반응은 짧아졌고 결국 대화는 보고가 되었다. 그 모든 건 천천히 일어났다. 어떤 날 갑자기 그런 게 아니라 수도꼭지가 천천히 새듯 우리 사이의 온기도 그렇게 새어나갔다. 혹시 그가 나에게 먼저 실망했던 건 아닐까? 내가 반복적으로 같은 말만 하고 그의 무관심에 상처받고 나도 그를 탓하고 그런 내 모습이 그에겐 피로함으로 다가왔을지도. 생각해보면 나도 그에게 친절하지 않았다. 그가 퇴근하고 들어오면 고생했어 보다. 왜 또 늦었어? 가 먼저였고 말을 걸어오면 피곤하다는 핑계로 스마트폰을 들여다봤다. 사랑은 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받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일이기도 하다. 나는 그에게 받지 못해 속상했지만 스스로는 주는데 인색했던 건 아닐까? 그가 나와 있을 때 숨이 막히지는 않았을까? 함께 있는 시간보다 혼자 있는 시간이 더 편했을까? 그에게도 지금의 나는 낡은 일상이었을까? 그 모든 물음 끝에 나는 처음으로 그를 남편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그 사람은 매일 아침 양복을 입고 나가고 야근과 보고서에 치이고 상사의 눈치를 보고 가끔은 후배들에게 기죽는 그런 외로운 사회인이기도 했다. 그 사람도 지쳐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그 지침을 내게 털어놓지 않았다. 그리고 나도 그의 피로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다. 오늘 나랑 얘기 좀 할 수 있어? 한참 뒤 그에게서 답장이 왔다. 응. 나도 그 생각하고 있었어. 그 짧은 메시지에 오랫동안 얼어있던 마음이 조금씩 녹는 느낌이 들었다. 이혼을 앞두고 처음 나눈 정직한 문장이었다. 지금 우리 사이가 끝이 아니라면 적어도 이야기의 마지막 장은 서로의 얼굴을 보며 펼쳐보고 싶었다. 주말 아침 수아가 학원에 간 사이 거실에 둘만 남았다. 나와 남편. 오랜만에 단둘이었다. 그 조용한 정적 속에서 나는 식탁 앞에 앉았고 그도 맞은편에 앉았다. 한참을 말없이 커피를 시키다가 내가 먼저 입을 열었다. 우리 대화가 너무 오래 없었지.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도 무슨 말을 꺼내야 할지 모르겠더라. 그 한마디에 가슴이 조금 무너졌다. 말을 할 수 없었던 게 아니라 말을 잃어버렸던 사람. 그가 그런 상태였다면 나는 그 사실을 너무 오랫동안 외면해온 셈이다. 그동안 나는 혼자라고 생각했어. 내가 말하자 그가 눈을 들었다. 나도 그랬어. 그 짧은 말 속엔 서로가 서로를 놓친 시간이 담겨 있었다. 나는 묻고 싶었다. 왜 그렇게 무심했어?
왜 나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어? 하지만 그 말 대신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너무 오래 서로를 보지 않았던 것 같아. 그는 고개를 떨구며 웃었다. 쓴 웃음이었다. 맞아. 난 내가 괜찮은 줄 알았어. 말 안 하니까 그냥 잘 지내는 줄로만. 그 말이 더 아팠다. 말하지 않아도 괜찮은 사이가 우리였다고 믿었던 시간. 그건 믿음이 아니라 무관심이었다는 걸 이제 와서야 깨닫는다. 이혼을 생각했어. 내가 조용히 말했다. 그 말은 너무 조용해서 커피잔을 내려놓는 소리가 더 크게 들렸다. 남편은 놀라지 않았다. 그저 오래 감고 있던 눈을 떴다. 나도 생각은 했어. 서로가 서로를 잃는 상상을 해본 적이 있다는 사실. 그게 이상하게도 비극처럼만은 느껴지지 않았다. 오히려 우리가 여전히 무언가를 바라보고 있다는 증거 같았다. 그날 오후 우리는 처음으로 진짜 대화를 나눴다. 지친 감정, 쌓인 오해, 무심했던 순간들, 그리고 아직 남아있는 마음까지. 그는 말했다. 우리 지금이라도 뭐라도 다시 해볼 수 있을까?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우리가 바라보지 않았던 시간의 길이만큼 이제부터는 서로를 오래 들여다보고 싶었다. 이혼이라는 단어는 이제 더 이상 끝이 아니라 정직한 시작을 위한 문이 될 수 있다고 그날 나는 처음으로 믿게 되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아주 천천히 서툴지만 솔직하게 다시 말하기 시작했다. 갑자기 가까워진 건 아니었다. 여전히 식탁 위의 공기는 조용했고 아이 앞에선 예전처럼 조심스러운 분위기가 맴돌았다. 하지만 다른 게 있었다. 내가 마음을 닫기 전에 그는 한 걸음 먼저 다가왔고 그가 말을 아끼기 전에 나는 먼저 묻기 시작했다. 오늘 회사 어땠어? 회의 많았지. 힘들었겠다. 그 짧은 대화에도 우리는 숨을 맞춰가는 연습을 했다. 어느 날 밤 남편이 먼저 내게 말했다. 혹시 우리 부부 상담 한번 받아볼까? 그 말이 놀라웠다. 한때는 문을 여는 것조차 피하고 모든 감정을 피곤함으로 덮어두던 사람이 이젠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는 뜻을 처음으로 말한 것이었다. 나도 받아보고 싶었어. 그렇게 말하며 나는 눈을 피하지 않았다. 어쩌면 이혼보다 더 용기 필요한 건 남겨진 틈 사이를 다시 메워보려는 시도일지도 모른다. 나는 지금 이 결혼을 다시 살아내고 있다. 이건 한때 내가 벗어나고 싶었던 관계였고 지우고 싶었던 날들의 연속이었지만 지금은 조금씩 서로의 얼굴을 이해하는 시간으로 바뀌고 있다. 친정엔 아직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울면서 털어놓는 날이 아니라 조금 웃으며 우리가 많이 힘들었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날이 올 거라고 믿는다. 이 결혼은 완벽하지 않다. 그리고 아마 앞으로도 불완전할 것이다. 하지만 그 불완전함 속에서 우리는 조금씩 서로를 다시 배우고 서로를 다시 기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혼이라는 문 앞에서 우리는 돌아서지 않았다. 대신 그 문 앞에 서로의 손을 얹었다. 그게 사랑인지 습관인지 가족이라는 이름 때문인지 지금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딸아, 엄마는 이제 괜찮아. 엄마는 도망치지 않고 내 삶을 다시 살아보기로 했어. 조금은 천천히, 조금은 다르게. 그래도 이제는 웃으면서 밥을 먹고 내 아빠의 뒷모습을 외면하지 않게 되었어. 그게 엄마가 찾은 두 번째 시작이야. 지금 나는 조금은 다르지만 여전히 이 결혼 속에 있다. 아직도 완전한 이해는 어렵고 어떤 날은 말 한마디로 다시 상처받기도 한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 속에서 나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는다. 감정을 삼키기보다 말로 꺼내고 내 마음을 나도 귀 기울여 듣기 시작했다. 남편과 나는 매주 한 번씩 부부 상담을 받으며 서로의 언어를 다시 배우고 있다. 그 속에서 알게 됐다. 우리는 달라서 멀어진 것이 아니라 다름을 모른 척해서
더 이상 가까이 가지 못했던 거란 걸. 딸 수아는 요즘 밝아졌다. 얼굴에 그림자가 옅어졌고 조심스러운 눈빛 대신 장난기 어린 표정이 늘어났다. 가족이란 말하지 않아도 다 아는 사이가 아니라 말할 수 있어서 안심되는 사이여야 한다는 걸 그 아이는 가장 먼저 알아차렸는지도 모른다. 나는 아직도 친정에 이혼을 고민했다는 사실을 말하지 못했다. 그 말은 이제 꼭 해야 할 말은 아닐지도 모른다. 내가 다시 삶을 선택했고 다시 가족을 바라보기 시작했으며 그 선택의 결과로 웃을 수 있게 됐다는 것. 그 사실 하나면 충분하다. 누군가에게는 이혼이라는 말이 절망처럼 느껴질 수 있다. 누군가에게는 그 말이 해방처럼 들릴 수도 있다. 하지만 어떤 경우든 그 말이 내 안에 자라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생각과 시간이 필요한지 이제는 안다. 나는 그 시간을 건넜고 그 끝에서 나 자신을 더 단단하게 마주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 혼자 조용히 울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 눈물은 약함이 아니라 자기를 지키는 힘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당신도 분명히 살아내고 있다는 것을요. 당신의 하루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하세요.